안녕하세요. 정답은요. 1번에 3번, 2번도 3번, 3번에 2, 4번에 2, 5번에 1, 6번에 4, 7번에 5, 8번에 1, 9번에 5, 10번에 1, 11번에 4, 12번에 2, 13번에 4, 14번에 4, 15번에 2, 16번에 3, 17번에 3, 18번에 5, 19번에 2, 20번에 3, 21번에 5, 22번에 5, 23번에 1, 24번에 4, 25번에 3, 26번에 1, 27번에 4, 28번에 5, 29번에 4, 30번에 1. 자, 지금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그죠?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공급 계획이 나오고 나서 공사 시작해서 끝나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시장의수구청장이 인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서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이제 환지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요. 요 중간에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로서 예정지는 이제 존재할 수가 있었던. 제가 요 방식으로 한다라면은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조성한 조성토지 등이 있고요. 조성토지 등이 있고 조성하지 않은 상태의 땅, 원형지 이렇게 두 땅이 존재하고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주는 땅 자체가 환지고요. 환지로 주지 않건 보류지 이렇게 이제 두 땅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 방식에서 나오는 제도들입니다. 이제 먼저 수용 사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수용 사용 여기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압박 덜어주기 위해서 토지 상환, 채권, 선수금 그리고 이제 원형지 얘기 나오고 조성토지 얘기 나오죠. 자, 그 집입니다. 1번 보시면은 하여튼 지금 어느 부분 문제가 나면 그 부분이 어느 법에서 어디쯤이다라는 게 이 전체 틀 속에서 파괴돼야 된다 그랬어요. 파괴. 이게 이제 수용사용에서 수용사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은.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없다. 모든 시행자의 권한이죠. 수용사용권은 행정청이든 아니든 도시구운계획 자체로 공공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시행자의 권한이에요. 단지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는다. 그거지 그 얘기잖아.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지방공사의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방공사라서 아닌 거지. 민간 시행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민간 시행자가 감당 못할까봐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용권을 가집니다만 이 정도 요건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반적에 대한 예의 중에 하나예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고 직접 소유하라는 점에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 시행자가 할 때예요. 자, 3번 보시면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때 공통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게 맞는 게 요거를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 그러면 틀리죠, 그죠? 오히려 공포에 나오는 수용사용 중에서 요 네 군데 중에서 전체 네 군데 중에서 개발법이 이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를 대부분 이제 사업 시행권을 딸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계법에서 물었다라면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 받은 것으로 본다. 정비법이라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때 받은 것으로 본다. 주택법이라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각각 법에서 인정하는 사업 시행권을 딸 텐데 개발법만 달라요. 개발법이라면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이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은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요거는 어느 계획의 내용이에요, 요게? 개발계획? 개발계획 내용이잖아, 여러분. 개발계획 내용이잖아, 맨 앞에 개발계획. 그래서 이게 실식의 고시 있는 때가 아니고 왜 개발계획으로 땡기느냐. 여기는 엄청난 양의 수용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처럼 실식의 인가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기서만 맨 앞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개발계획. 개발계획에서 무엇을 수용사용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그 순간에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수용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오르기 전에 하려고 여기서 특별히 땡겨놓은 거라 그랬잖아. 근데 수용사용의 대상에 대한 세부 목록이 어딘지를 모르면은 이걸 어떻게 해? 개발계획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개발계획 내용 중에 뭐예요?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키는 사항 중에 뭐가 있었어요? 박수 세단은 기억하면서 이게 그 내용인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박수 세단 중에 수가 수용사용 세부 목록 개발계획 내용 중에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그 중에 하나잖아 이거. 일부러 앞으로 당겨놨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4번의 재결 신청은 사업 인정 고시가 의제된 때로부터 1년 내 하라. 재결 신청 기한. 여기서 1년 내 하라는 얘기는 공투법에 나와 있는 일반 절차인데 요거 공법 네 군데서는 어디에서도 안 써. 여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 신청하면 된다 그러잖아. 1년이 아니고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은 네 군데 다 공통점입니다. 틀렸고요. 5번의 수용사에 관하여는 공투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이거는 뭐가 틀렸어요? 요거 틀린 부분은? 우선이 틀렸지, 우선이. 우선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 개발법에 이 내용이 있어도 수용사용에 대한 우리 좀 전에 배운 내용들이 있어도 공투법이 우선하에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없는 내용을 이 법에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우선이 빠져야 됩니다. 항상 준용하는 것은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쓰고 그 규정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거를 끌어다 쓴다는 얘기죠. 이 개발법을 우선 적용하죠. 개발법의 규정이 없을 때 공투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이번에 개발권 토지 상환 채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얘기하죠. 역시 수용사용 방식에서 시행자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보상금이 이 현금 부족할 때 현금 대신에 이 채권을 발행해주고 이 채권 가진 자에게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는 요거 발행하는 것만큼 현금이 절약이 되는 자 옳은 겁니다. 역시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에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2분의 1 초과 금지. 제가 전부를 매수에 전부를 다 발행한다는 환지랑 똑같아져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일부만 지급하기 위해서. 그 일부 한도가 얼마냐? 분양할 토지는 최대 반 정도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반은 결국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면 그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반은 최소 일반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이번에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한다. 이거는 무기명식이 틀렸지. 기명식으로만 발행하잖아. 제가 공부해 나오는 채권 중에 큰 채권의 공통점이 기명식이에요. 기명식. 기명이라는 것은 채권 소유자 이름이 채권 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기명식입니다.
그래서 김영식이라면은 이제 채권 원부의 새로운 취득자 이름이 옛날 이름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넘어가는 게 김영식 증권의 공통점이에요. 이점 원리입니다. 채권 자체에 발행을 안 하면 기재를 안 하면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원부에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근데 이러한 그 김영식 증권 큰 채권이 요것도 있고 하나 더 있죠. 공부에 나오는 채권 중에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이면은 뭐를 받죠? 도시개발 채권을 나중에 산 사람에겐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은 뭐를 받는 거죠? 지금 요거는 토지나 건축을 하나 받는 거죠. 도시개발 채권이면. 여러분들이 채권 샀어요. 나중에 상환기간 와서 뭐를 받는? 안 사봐서 몰라요? 그런 얘기 하지 뭐 배웠잖아요. 안 사봐서 몰라요. 어? 현금 받아요? 토지나 건축물 받아? 그러면 아니네? 그럼 도시개발 채권은 아니네? 이거랑 같은 게 아니죠? 도시개발 채권은 원리금 현금 받는 거잖아. 이건 토지나 건축물 받는 것이고. 그럼 뭐가 있었지? 그럼 이거 분명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주택법에? 주택상환사채?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이름까지 얘기해줬으면 그냥 얼른 캐치해야지. 하도 얘기 없어서 제가 혹시 그거 아니에요 하고 얘기하는데도 뭘 또 아니 말 봐요. 주택상환사채 분석은 어떻게 했는데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요건 토지상환채권, 토지나 건축으로 상환하는 채권. 채권의 이름 속에 다 있다 그랬잖아. 다. 주택상환사채, 주택으로 상환받는 사채. 주택 하나값. 그 둘이 큰 채권이잖아요. 그 둘이 똑같이 김영식이고 채권의 양도 방법 똑같고.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 차별받는 것도 큰 채권의 공동점이라 그랬잖아. 큰 거 나중에 그 주택 이런 거 상환 못할까 봐 민간 시행자랑 못 믿어서 보증을 받아야만 된다. 이런 게 다 채권의 뭐 발행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응? 자, 그래서 요거는 무김영식이 틀렸지만 요거랑 이제 같은 채권 김영식 증권이라는 것이 주택 상환사채도 있다는 겁니다. 주택 상환사채. 3번의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할 때는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주권을 요청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김영식 증권의 양도 방법. 주택 상환사채도 똑같이 쓰나요? 또 초반에 또 왜 이러실까 또. 똑같이 쓴다니까 이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것만 딱 보지 말고 관련되는 걸 자꾸 생각을 해보시라고. 주택상환세는 글쎄 같은 거라니까. 같은 큰 채권이에요. 제가 큰 채권의 공통점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김영식이고 민간인이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채권의 발행계획 작성하는 거 이런 게 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김영식이라면 이렇게 한다니까. 김영식이라면 원부의 이름이 바뀌어야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지요. 마치 여러분들이 등기 취득할 때 등기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듯이. 일종의 등기부 같은 거예요. 등기부 같은 거. 여기 채권 원부라는 게. 채권을 등기를 못해서 원부라는 말을 김영식으로 하는 거죠. 원래는 원리 비슷한 거예요. 이게. 4번에 공법 선생님은 하나만 하면 하나만 하지 자꾸 관련된 걸 피곤해 죽겠는 작가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표정이. 참. 4번의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에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누가 정해? 발행자가 정한다. 그래야지 발행자. 어느 채권이든 하여튼 이런 원리 비슷해요. 구체적 이율과 상환기간은 구체적으로 누가 정하느냐? 발행자가 정하지. 누가 정합니까? 발행자가 정하는데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면 지자체 조례로 한다 그랬잖아. 그죠? 원래 지자체가 발행자로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는 그 지자체 입법 형식이 지자체 조례로 하는 겁니다. 이건 발행자죠. 장관이 이런 식으로 몇 번 냈어요. 괜히 기획재정부 장관 내서 틀리게 했던. 5번의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은행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왜 틀렸나요?
지방공사라서. 이렇게 큰 채권은 누가 발행할 때만 보증을 받아야 돼요? 민간인이 발행할 때만. 민간인이 못 믿어서. 지방공사니까. 하여튼 공사 이런 경우 뭐 보증금 삭겨 내는 거 하나도 없어. 어디에서도 없어요. 자, 우리 3번 보시면 개발포상 원형지 공구가 개발에 대한 설명을 틀은 거. 자, 이제 원형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국가 등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자, 우리 원형지는 제가 여기서 조성토지가 보통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성토지가 시행자가 목적대로 조성한 땅이니까 예를 들어 주거용 신도시 개발의 목적이라면 주거용 목적으로 주택 지을 땅으로 조성해서 공급을 해야 될 것이고 산업용 신도시라면 공장 지을 땅으로 조성해서 공급을 할 것이다. 일반에게 주는 게 주로 수용 사용 방식이라면 거기에 적합한 보통 땅이 조성토지예요. 그래서 조성토지가 주로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시행자가 주려고 하는 게 조성토지고 조성하지 않은 상태의 땅이 원형지이기 때문에 원래 요거는 이 방식에서 없어도 돼요. 요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옛날엔 없었어요. 근데 요게 나중에 좋은 땅이라 그죠? 값이 싸고 받은 사람이 개성 있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땅이라 나중에 도입된 건데 아무나 못 받는 법적으로 정해진 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여기 일반 땅에 대한 예외적 현상이 원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받는지부터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건 누구만 받아요? 정해진 자가 주로 공공기관이 이 좋은 땅 받으려고 만든 제도다. 근데 공공기관이 아닌 제도는 민간인이라면 한 두 사람밖에 예외적으로 안 되죠? 어떤 사람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로 머리가 아주 뛰어나거나 학교나 공장 하나 지을 정도로 그 정도 돈이 많거나 제가 그렇게만 얘기를 했던 받을 사람이 한정돼 있고 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요거는 주된 땅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원형지는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원형지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어야 된다. 그런 것도 원형지에 대한 제한이고 이 좋은 땅을 형식적으로 받자마자 이걸 받은 사람이 바로 팔면 안 된다. 매각 제한 걸리는 얘기. 여기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매각 제한. 우리 매각 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국가지자체만 빠지고 나머지가 걸리죠? 뭐 그런 얘기도 여기서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형지 뭐 가격 평가할 때 공급 방법 이런 거를 이제 둘 비교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면 일반에게 주는 조성토지라면 원칙이 경쟁 입찰. 항상 일반에게 주는 것은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 입찰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 현상으로서 일반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서민들에게 공급받게 하게끔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건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둘을 구별하시는 예외. 원형지는 처음부터 아무나 못 받기 때문에 원칙적 현상이 법에서 정해진 사람과 그자와 수의계약으로 넘기는 게 원칙이 되는데 일반에 줄 수 없는 것만 특정인에 줄 수 있는 것만 그자가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원칙에 대한 예외적으로서 오히려 경쟁 입찰로 하는 것은 참 특별한 경우가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 예외, 원칙은 여기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예외를 구별하셔야 되고 여기서 경쟁 입찰로 주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원형지 중에서는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다른 사람들은 받을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국가에서부터 민간인에서도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럼 공모에서 선정된 자와 처음부터 계약해야지 다른 자에게는 아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장이나 학교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용도가 시행자가 정해주는 학교 용도나 공장 용도로 쓰라는 얘기일 뿐이지 그거를 받을 사람은 누구만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일반인 대상에서 그 공장이나 학교로 사용할 사람이면 누구나 달려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만 경쟁 입찰이 되잖아. 가격 얘기도 있잖아. 가격 얘기도.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랑 원형지 가격평가랑 환지에서 환지 가격평가, 여기 나오는 가격평가 이게 다 달라요. 셋 다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한다 그랬죠?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여기 원형지라면은 감정평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원형지는 여기를 하든 이 특정인이 결국 특정인이 주기 때문에 시행자와 이자가 각각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개별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주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계약 당사자인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잖아요. 협의해서 정한다. 근데 여기는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감정평가를 그대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환지에서는 어때요?
어때요? 여기는 시행자가 정하는 게 특징이잖아. 누구랑 협의도 아니고 감정평가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를 거쳐 시행자가 정하는 게 특징이잖아. 여긴 시행자가 정한다. 여기는 두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여기는 그대로 감정평가를 한다. 약간 차이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에 틀린 것을 했는데 국가 등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민간인 중에 하나. 2번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경쟁입찰. 누구에게만 그 학교 부지를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만. 그래서 일반인대에서는 경쟁입찰로 요것만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원형지 중에서는. 자, 우리 3번 보시면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원형지를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 지자체니까. 국가지자체는 이런 매각 제한 안 걸린다. 국가지자체 빼고 나머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4번의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할 수 있다. 원형지가 3분의 1 이하. 5번의 원형지 공급가격.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세례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와 개발자가 공급계약의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게 원형지의 특징이에요. 자, 4번의 다음의 경우 원형지 개발자는 언제부터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느냐. 이건 이렇게 내면 이제 그 원형지 매각 기한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원형지 매각 제한에 걸린다 그러면은 10년 내에서 영이 정하라. 영이 정한 기간이 영이 정한 기한이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시행자는 국가가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민간에게 공급했는데 원형지 공급 계약일은 2002년 5월 10일이고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는 2008년 4월이다. 이 두 개 주어진 날짜 중에서 하나는 어느 때로부터 10년, 하나는 어느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5년. 둘 중에 빠른 날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10년, 5년 둘 중에 따질 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먼저 나오는 것, 늦게 나오는 것,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우리 공급 계약일과 공사완료 공고에서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공급 계약일. 제가 개별인과 개별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공급 계약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끝내잖아요. 원형지 받은 사람이. 그래서 공사완료 공고일이 뒤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빨리 나오는 공급기한으로부터 긴 10년. 빨간색으로 이거 하니까 좀 이상하네. 뒤에 나오는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짧은 5년.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까지 매각 못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급계약일이 2002년 5월 11일이면 이때부터 10년을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2012년 5월 10일이 될 것이고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는 2008년 4월이야. 2008년 그럼 2013년 4월 5일. 2013년 4월 5일이 되겠네. 그럼 이 둘 중에서는 요게 빠르네요? 요게 빠르죠? 둘 중에서 요때까지 매각 못하고 그 다음 하니까 2012년 5월 10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렇게 저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저렇게 해서 풀었어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거 맞췄다면 열심히 공부하신 것이. 5번에 도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이 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할 때 추첨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추첨. 일반인에게 주는 조성토지라면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수의계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구별하시되 수의계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항상 법적으로 정해진 자와 그 자와 수의계가 가는 것이고 추첨은 일반인이 주는데 서민용 토지 4가지. 물론 그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꼭 추첨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씩 전제해요. 보통은 할 수 있다. 4가지지만 그래서 그거 구별하는 거.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자, 우리 공공시행자가 자기가 하는 일의 업무의 일부를 여기서 민간 건설사업자, 그게 이제 대행개발사업자, 그자에게 대행을 시키는 그런 얘기 있는데,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라면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줘야 그자가 그 땅에다가 대행하는 사업을 하겠죠, 그죠? 요거는 어느 경우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경우잖아. 수의계약. 누구에게만 줘야 돼요?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라면 그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거는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응? 다른 얘기는 보세요. 다른 얘기는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 다 없죠?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는 받을 자가 한정돼 있어야 돼.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가 있는 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20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용지라면 가만히 있어봐라. 물론 추첨의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것은 분명히 답이 1번인데, 저 200제곱미터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써놨죠? 330의 단독주택 용지에 속하잖아. 내가 지금 200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내가 잠깐 차게 구체적으로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 단독주택 용지면 100평, 330 이하가 서민용이죠, 그죠? 330의 단독주택 용지.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우리 공공택지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서민들에서 추첨을 통해서 싸게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이 건설 용지, 이것도 서민용이라고 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단 여기서 그 다음 써놓은 것은 공부용으로 써놓은 거야. 원래 지금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 4번과 관련해서는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 시에는 추첨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가 특징이라. 그건 공부용으로 써놓은 겁니다. 가로 속에 공장용지. 서민들이 내 직장 마련을 위해서 공장용지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 이거는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일반에게 주는 건데, 경제임차에 맡기게 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받기 힘들다.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그들 중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진 들이 다수 들어오게 되면 그들 중에서 추첨하는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 2, 3, 4, 5번 네 가지만 관련돼 있어요. 자, 6번 보시면 도시화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옳지 않은 거.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한다. 그럼 이건 상환하는 토지네요. 이 토지는 누구에게 상환해야만 됩니까? 성질상?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주는 거잖아. 상환하는 땅이니까 그자에게 줘야지. 그자와 수의계약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학교용지나 공공성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설용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예를 들어 학교용지라도 국립학교, 공립학교용지라면 국공립학교 지을 사람에게만 줘야 되잖아.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설용지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한다. 그 설치할 수 있는 자, 그 자에게만 줘야지 법적으로 설치 못하는 자에게는 못 줘요. 제가 국립학교 지을 때만 국가에게 줘야 된다. 그 얘기잖아, 이게. 그자와 수익이야.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가 그자와 수익이야. 아까도 나왔던 거. 시행자가 330의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한다. 추첨이잖아, 추첨. 경제임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다. 자, 우리 공정하게 일반대에서는 경제임찰에 맡기든 추첨을 맡겼는데 2번 이상 유찰이 됐다. 그럴 때는 충분히 노력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일반인에게 안 주어도 되고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줘도 된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붙어있는 일반 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계를 할 수 있는 것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앞에 지문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 틀리면 여기도 틀려야 되고 거길 맞추면 이것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7번 도시화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할 때, 전세로 공급할 때 그 공급 가격을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아닌 거. 이게 조성토지 공급할 때.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가격은 원칙은 감정가로 한다였어요. 원칙은 감정가로 한다인데 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든지 생업용, 서민들이 위한 그런 토지라면은 공급가를 감정가 이하로 싸게 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정해놨다 그랬죠?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싸게 줄 수 있으니까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그런 특례가 아닌 거.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 학교는 공익용 땅에 해당이 되잖아요. 민간인의 학교를 설치하더라도 그건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싸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공공지인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로 토지를 공급, 이건 제가 주의하시라고 했죠, 그죠? 호텔 지을 땅이 왜 서민용이고 공익용이냐, 이거 특수한 경우라 그랬잖아요. 지자체에서 뭐 국제 행사할 때 호텔 안 지려고 하는 거 유도하려고 반드시 공공시행자만 공급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200세 이상 대형 호텔로 할 때만 감정가 이하로 줄 수 있어야 거의 뭐 헐값에 완전히 그냥 헐값에 주고 거기다 한번 지어서 해봐라 유도하기 위해서. 자, 폐기물 처리 시설 공익용 아닙니까? 공익목적. 임대주택 건설 아주 서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5번에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도 공익목적이 맞는데 이게 공익목적이 되려면 무료로 운영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랬죠? 요새 사회복지시설에 사적인 재산 투자해서 영업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제대로 돈 받을 거 돈 받는 거 이런 경우를 위해서 그런 혜택 줄 필요는 없다. 유료 시설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8번의 개발부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가?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가? 자, 여기 이제 환지계획 넘어왔습니다. 환지계획.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전부 환지든 일부든 이제 환지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환지계획 내용이 아닌가? 청산금 결정. 답은 그냥 청산금 결정입니다. 여러분, 청산금은 어느 때 결정을 합니까? 청산금을 결정하는 때는 환지처분 시에요. 환지처분 시 결정하잖아요. 환지처분 시에. 확정 시기는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그러니까 청산금이라는 것이 종전의 땅에 대해서 새로운 땅에 환지를 교환해 줬을 때 모자라면 남는 부분을 청산하는 게 원래 청산금이에요. 환지를 주고 갈 때 남는 거. 그래서 환지계획은 아직 공사도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청산금 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환지에서는 종전의 땅에서 어떤 땅을 환지로 줄 것이다. 이걸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끝나고 이제 조성되고 다 평가해보고 환지 처분할 때 이 환지 처분이 환지교부와 그 과부지에 대한 청산, 환지교부와 청산으로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지계획에서는 청산금 결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산금 결정은 없지만 청산 대상 토지는 있다 그랬죠, 그죠? 청산 대상 토지. 보통 땅은 환지돼서 받아요. 환지를 받으니까 앞으로 줄 환지는 추산이기 때문에 청산금은 없지만 아예 내 땅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아달라. 그래서 환지가 부지정이 됐다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은 통째로 환지에 대한 공사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청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청산금 결정 확정에 가서도 항상 예외로 인정되는 게 환지 부지정된 토지예요. 다른 땅은 공사 다 끝나고서 환지를 줄 때 과부적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이라면 환지 처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전에 미리 청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외도 항상 환지 부지정된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땅은 통째로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청산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이 환지계획에서 낼 만한 것은 없어요. 청산금 결정하는 내용 아니다. 환지 예정지라는 것도 내용에는 없어요. 나중에 환지 예정지는 환지계에 따라 그대로 받을 환지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환지 명세라면 필지별로 된 무조건 환지는 땅과 땅을 바꾸기 때문에 필지 대 필지로
땅을 교환해 주는 것이라 주는 땅이 환지명세입니다. 필지별로. 3번처럼 필지별과 권리별은 청산 대상.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환지 부지정된 땅은 청산 대상이 되는. 요거는 필지별로도 가능하고요. 권리별로도 통째로 청산할 때는 권리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가 있어요. 채비지 보류지명세. 아까 환지가 무엇이다라는 게 환지계획에 들어간다면 환지 아닌 나머지가 다 보류지니까 보류지 명세도 당연히 환지계획에 들어가 있죠. 자, 우리 채비지라는 것이 보류지의 한 종류죠. 보류지 중에서 특히 경비청단을 채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채비지나 보류지 명세 다 들어갑니다. 5번에 입체한지를 하는 경우는 입체한정 건축물에 명세가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입체한지라는 것이 보통의 땅에 대해서 평면적인 땅을 주는 것을 평면환지, 줄환지로 줄 땅이 부족해서 땅을 못 주고 땅 대신에 시행자가 구분 건축물 지어서 그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것을 입체환지. 그래서 땅이 부족할 때 입체환지를 해야 된다라면 입체환지 건축물에 대한 명세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9번 보세요. 환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됐는데 시행자는 도시와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일부로 환지 방식으로 한다래도 즉 혼용해서 일부 환지, 그 환지에 대한 환지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계획은 작성해야 됩니다. 이번에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시행자는 환지를 부지정할 수 없다. 원래 가만히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환지를 받기 때문에 내 땅에 대해서 나는 환지 받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냥 청산받아서 딴 일 하고 싶어 이참에. 그럼 소유자는 환지 부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대신 그 땅의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의 동의도 받아야만 환지를 부지정할 수 있다. 입체환자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환지 부지정을 요청할 때 다른 자가 있으면 그 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게 원래 임차권자 보호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입체환지에서는 줄 환지가 부족해서 건물 일부로 특수하게 해주는 건데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임차권자 입장에서는 땅에 대해서 건물 받는 사람이 되는데 직업이 바뀌기 위해서 반대가 뻔해서 일부러 안 받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환지를 부지정할 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되지만 입체환지할 때는 일부러 안 받는다. 둘의 차이점. 둘 다 신청할 필요한 건 똑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유자가 신청했다 하더라도 임차권자가 있는데 그 동의를 안 했다라면 환지를 부지정할 수 없다. 맞죠? 3번에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다. 자치도지사, 시장으로서 인가.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자기가 행정청인가 안 받는 건 당연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인가는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개발법에서 제가 무엇 하나만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했죠? 요거 하나만 지정권자가 아니잖아. 다른 행정청은 개발사업에 관련된 행정청이면 다 구역의 지정권자가 한다 그랬잖아요. 요것만 환지계획 인가권자만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지정권자가 아닌 예로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4번의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 면적이 작은 땅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의 환지를 정해서 너무 작은 땅, 면적을 증가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증환지죠. 증환지 할 수도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감소의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면적이 작은 것은 증환지 할 수도 있고 선택이죠. 또 하나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예 직권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면적이 넓은 땅은 가만지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5번의 시행자는 조성통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토지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게 환지 방식에서 가격 평가할 때 얘기잖아요. 제가 환지 방식에서 가격 평가는 환지 방식은 시행자가 스스로 하는 게 그 특성 때문에 시행자가 정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시행자가 정하는데 먼저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그 금액을 바탕으로 토지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그래서 시행자가 평가하잖아? 근데 시행자가 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공인평가기관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감정평가업자가 바로 공인평가기관이에요. 그냥. 그럼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시킨 후에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환지에서 가격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공인평가는 평가를 시키고 다른 경우도 없고 감정평가를 시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래서 잠깐 쉬실래요?